네, 2021년 4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재인 및 386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야당은 서울 부산시장 승리 자축할 틈이 없다. 정신 차려라 라고 잡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1987년 제가 복학해서 대학교 4학년일 때래요.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 박정철 군이 고문치사로 사망하고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을 맞아 사망할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87년 서울의 한 여자대학 기숙사로 피투성이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운동권 학생으로 확신한 기숙사의 여학생은 감시와 위기 속에서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그 뛰어든 피투성이의 남자는 북한 직파 간첩이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JTBC가 20부작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작품입니다. 올해 방영할 목표고 제목은 설광화입니다. 설광화. 3월 말 인터넷에 그 줄거리와 시놉시스를 일부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읽어드린 대로 저런 내용이다라는 게 알려졌죠. 여기 여자 주인공 피투성이의 남자를 구해주고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은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인 지수랍니다. 그리고 피투성이의 남자, 이 여주인공은 이 친구를 명문대생으로 오인했는데 사실은 북한 직파 간첩이죠. 그 남자 주인공 역할은 정혜인 씨가 맡았고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을 추적하는 타협 없는 안기부 1팀장 역할은 장승조가 맡았습니다. 근데 장승조와 정혜인이 이 지수와 사랑에 빠지는 모양이죠. 삼각관계가 만들어진답니다. 네, 이건 허구죠. 완전 허구입니다. 안기부의 1팀장이라는 직책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안기부는 부장 밑에 차장이 있고 그 밑에 국장, 단장 밑에 처장, 뭐 그런 시스템, 과장이고 팀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팀은 그 이후에 도입된 직제고요. 그리고 팀장이라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위직인데 그때라면 뭐 처장급 정도 되는데 그럼 나이가 한 40이 넘어가니까 여학생들하고 연애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인데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드라마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친여권 성향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 설광화를 비판하는 글이 1만 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운동권을 모욕하고 독재 정권 하순이었던 안기부를 미화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있죠. 3월 26일 처음으로 이 설광화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 방송을 하는 4월 11일 제가 들어가 보니까 동의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반대하네요. 대충 내용은 민주화 운동에 북한의 개입이 없다는 걸 몇 번씩이나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작품은 간첩을 주인공으로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드라마 설광화로 쓰진 않았어요. 설 땡땡 제작을 중지시켜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1987년도에 복학한 4학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주사파 지금 386들이 많이 난립을 했었죠. 가장 좋은 증거는 그때 주사파를 이끌었던 실질적인 리더가 서울대학교 81학번인가요? 82학번인가요? 강철 김영환인데, 김영환 씨는 서울법대생이었는데 그가 강철이라는 별명을 썼죠. 강철은 바로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의 닉네임인데 이 강철 김영환 씨는 강철 서신도 썼고 그 다음에 북한의 반잠주정을 타고 이북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왔었죠. 그리고 본인도 북한 방송을 보고 각종 그때로 말하면 피라 그랬는데 전단이죠, 전단. 피를 뭐라고 번역해야 각종 그 대자보 같은 걸 만들어 붙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글쎄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3월 26일 날 청와대 ES 청원이 시작된 날은 마침 SBS가 방영을 시작한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을 했다라는 논란이 일어나서 2회 만에 중단된 시점입니다. 그럴 때 설광화에 대해서 이렇게 제작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니까 설광화 제작 협찬사 중 한 회사가 협찬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으니까 이 드라마를 방영하기로 한 JTBC 측은 설광화는 민주화운동을 겸해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 남파 간첩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안기부를 미화했다는 등의 지적은 제작 의도와 무관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 뒤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여 간첩 김동식 씨 이야기. 물론 그건 이제 90년대 초반에 내려오지만 이런 간첩들이 386 세대를 만나려고 했었죠. 이인영 씨도 만났습니다, 그때. 네, 우상호도 만나고 지금 386 세대들 다 만났습니다. 영향을 끼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그 시절에 또 안기부가 이런 사람 잡느라고 굉장히 추적을 했던 건 또한 사실입니다. 이게 미하고 뭐고 떠나 그런 사실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안기부 1팀장이 여학생하고 연애하는 건 거짓말이 상황이 안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 이름을 영초로 했는데 영초가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1970년대 고려대학교에 다니면서 반독대 투쟁을 하다가 이 박정희 정권 때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남영동 경찰 대공문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박정철 군이, 서울대생 박정철 군이 고문치사를 당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고문받은 여학생, 고대 여학생이 천영초였는데 이름이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시기에 고려대학교를 다녔던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2017년에 문학동네를 통해서 영초 언니란 책을 냈기 때문에 이미 알려져 있던 겁니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저도 아는 분입니다. 제가 조선일보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시사저널에 몇 년 근무할 때 같이 근무를 했었죠. 네. 고려대학교 운동권 출신이고 역시 뭐 잠시 투옥을 됐던 그런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제주올레 이사장을 하지만 가족도 역시 운동권이시고요. 그분이 영초 언니라는 책을 써서 천영초의 이야기를 공개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왜 이름을 같이 쓰냐라고 해서 제작사 측은 여주인공 이름을 바꾸겠다. 어떻게든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는 이 드라마를 막겠다는 세력이 많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특히 문재인 정권, 또 그 이전 정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게 되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운동권 사람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저도 운동권 친구들이 제법 있고 지켜봤지만 그 친구들이 항상 그렇게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더티한 친구도 많았고, 지금 와서 보면은 에휴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는 게 잘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뿔딱으로 내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클리셰, 진부하게 운동권 출신을 멋지게 그려준 걸 몇 개 꼽으라면 2017년 12월, 즉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그 평창올림픽을 앞두기 전이죠. 12월에 개봉한 영화 1987이 있습니다. 1987. 그해 1987년 1월 달에 서울대생 박정철 군이 남영동 분실에 끌려가서 조사받다가 사망합니다. 고문을 당했죠. 물고문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해 6월 8일부터가 이제 시위가 본격화됩니다. 직선제로 호혼 철폐 뭐 이렇게 외치고 나왔었죠. 그때 4월 달에 전두환 정권이 개헌을 안 하겠다, 그대로 호혼으로 간다, 뭐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데모가 커지기 시작해서 6월 항쟁이 그때 6월 달에 8일 단위로 벌어지나요? 6월 8일, 뭐 16일 이렇게 벌어졌던 것 같은데, 뭐 저는 거기 직접 참여해서 다 기억이 납니다. 그 와중에 저희 연세대학교에 있던 후배 이한열 씨가 최루탄을 맞고 이제 병원에 있다가 숨지게 되는데, 그 이한열 군이 총에 맞았을 때, 최루탄 맞았을 때 바로 뒤에서 꽉 껴안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친구가 개인적으로는 과의 후배였습니다. 상당히 기억이 나고, 그 당시 세브란스에 몰려가서 막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배경으로 한 게 1987년 영화인데, 그때
이한열을 주인공으로 삼았었죠. 그때 강동원 씨가 이완열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져서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 이 영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해줬죠. 흥행을 일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운동권 사람들은 멋지게 그려줬습니다. 작년에 케이블 TV N에서 방영한 화양연가라는 드라마에서도 역시 운동권 출신은 세칭 스카이 출신의 명문대 남자 주인공으로 그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이 운동권 영화는 명문대 출신에 나오는 그런 배경으로 좀 좋은 사람으로 그려줬습니다. 오래된 정원, 그해 여름에 주인공 했던 지진이나 이병헌들도 다 멋있는 역할로 나왔었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 땐가요? 모래시계라는 SBS 드라마가 있었어요. SBS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될 다음에 한 드라마인데 대단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상원 씨가 검사 역할 나왔고 최민수 씨가 이제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고현정 씨, 유명한 고현정 씨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 모래시계는 지금 무소속 의원인 홍준표 씨를 모델로 한 겁니다. 작가는 송지나 씨였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제가 그 당시에 월간조선에 있을 때 홍준표 검사를 상대로 한 30페이지가 되는 장문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현역 검사 최초의 인터뷰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걸 가지고 송진아 씨가 이제 참고해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었죠. 그럼 송진아 씨하고 저하고 관계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더 어린 기자 시절에 2차 오대양 사건이 났을 때 그거를 또 굉장히 한 40장인가 40페이지 정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송진아 씨가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오대양 사건을 다시 다루는 사건 드라마죠. 지금도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데이트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송진아 씨랑 한번 인연이 있었는데 다시 모래시계를 갖고 이번이 만들어가지고 이 드라마가 끝난 시점에서 저하고 홍준표 검사, 송진아 씨, 그 다음에 검사 역할을 했던 박상원 씨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홍준표 씨가 입담이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 세 사람을 그냥 계속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래시계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최민수 씨가 결국은 주인공인데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서 검사 역할을 했던 박상원 씨가 학생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운동권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박을 하고 또 그 시위하는 학생들이 여학생을 뺨을 때리는 장면 등이 나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게 있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것들을 모아갖고 요즘 586 운동권을 잘 표현한 모습이라고 하면서 586을 비난하는 이렇게 짤이라 그럴까요? 그걸 만들어서 띄웠는데 제법 인기를 끄는 모양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때문에 이제 이걸 본 젊은 세대들은 우리 세대의 586 세대는 정의로운 운동권보다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꼰대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지적합니다. 예, 저도 꼰대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공로도 있겠지만 586 세대의 현재는 모래시계에서 묘사한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아까 이제 여러 1987 영화 이런 것들에서 아주 운동권들은 아주 선한 걸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건 클리셰 진부한 표현이다. 사실은 그들도 희노애락이 있고 그 안에서 암투도 있고 그런 세력이다. 그러니까 올해 모래시계에서 나왔던 장면을 갖고 만들었던 586의 모습이 더 진정한 모습일 거다. 그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설광화에 대한 비판은 클리앙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친문재인 커뮤니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근데 그 로그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부는 볼 수 있습니다. 클리앙에는 설광화 제작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문 사이트인 여성시대도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일종의 다음 카페죠. 여기도 이제 설광화에 대해 비판적인데 이들은 여기에는 아예 JTBC 앞에 설광화 방영 중지를 촉구하는 트럭 시위를 하겠다며 모금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건들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386 세대들이 지금 이 정권에 많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대협의장이죠. 이인영
전대협 의장. 전해철 씨 고려대학교 출신, 박범계 연대 출신. 이 양반은 뭐 박범계 씨는 연대 운동권 순수 운동권 출신은 아닙니다. 연대 순수 운동권은 인간 걱정회라든지 목화회 출신들이 주력인데 거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세력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 있고요. 우상호, 송영길 연대 학생회장 했고 김태년 건국대 출신인가요?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이 여당에 있다 보니까 386에 대한 미화가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그렇게 항상 멋지게 살아온 것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학생회장했던 허인혜 씨, 분신 자살한다고 뭐 이렇게 끼얹고 그런 행사도 벌였던 사람인데 태양광 비리 문제로 구속이 됐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운동권만 미화한 게 아니라 북한도 미화했어요. 뭐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거기에 북한 군인이 상당히 멋진 친구가 나와갖고 나만 대한민국 여성하고 연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을 자꾸 좋게 보게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걸 못 보게 되고 실제로 남북한 이성이 연애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남남 북녀 간의 연애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2009년 개성공단에서 2009년이 맞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철수할 때 한 사람이 늦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늦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북한 여성과 연애를 했었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사랑의 불시착은 뻥을 튀겨도 많이 튀겼죠. 많이 튀겼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 1987 할 때 누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가요? 뭐 일베 같은 데서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못하게 하죠? 물론 이제 창작물이라도 너무 왜곡이 심하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조선 구마사가 동북공정 논리를 수용했다라는 여론이 많이 일어나니까 방송사가 방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치명적인 왜곡을 가했던 영화 판도라, 엉터리죠. 그거는 당당하게 방영이 됐고 그 방영 덕택에 탈핵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라마는 창작물이라 사실관계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야 할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JTBC 측에 공식적으로 드라마 내용 수정 등의 요구를 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방송사의 민주화 운동을 폄훼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 유념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은 발송하겠다 그랬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지 말라. 폄훼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대로 보여줘야 되죠. 지금 광주 5.18에 대해서도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주의 의인이라고 하는 변호사께서는 이건 민주화 운동이어야 되지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당시 광주 당시에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다고 그 변호사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이건 혁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그 변호사를 추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혁명이라고 했던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 대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해인가 늦게 광주에 들어가서 쭉 그때 81년 쭉 지켜봤었기 때문에 본 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주에서 희생된 민간인 사체에 있는 총알을 분석해 보면 절반 이상이 카빈 탄알입니다. 그리고 시위대와 진압군이 충돌하지 않은 지역에서 카빈 총알이 박혀있는 시신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이런 걸 이쪽으로 가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미화로 가니까 우리 역사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고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진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계속 이렇게 이 특정 386 세력들은 남북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드라마를 지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핵 문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민족을 강조해서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 이러한 드라마를 반대한다라는 운동도 크게 일지 않았습니다. 근데 설광하라 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대하나요? 지금 민주당에서 20대 30대라서 그런가요? 2030 초선 의원 5명이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를 반성하는 그리고 민주당의 개파 정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 있는 대깨문이라고 하는
친문 강성 세력들이 이들을 초선적, 초선 5적으로 부르면서 공격을 합니다. 때문에 이들이 다시 성명서를 발표했죠. 그 내용에는 2030 청년 세대가 느낀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꾸기 위해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듯 민주당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잘 듣고 더 잘 담아내는 정당이 돼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왜 민주당 내에서 초선 5적을 공격하는 이런 주장이 나올까요? 정치는 다양성이고 다양성 속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열어줘야 되는데 왜 못 나오게 할까요? 결국은 뭔가 하냐? 이 특정 세력이 사상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상투쟁은요, 제가 이렇게 늘 방송하는 거 보게 되면 뭐가 이렇게 좀 무겁죠. 제가 좀 약간 사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어렵습니다. 근데 춤추고 노래하는 문화투쟁은 쉬워요.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은 항상 문화 공작대가 제일 앞장섭니다. 문화운동부터 합니다. 사상투쟁은 문화투쟁부터 합니다. 그리고 문화투쟁이 확실해지면 거리를 나와서 시위를 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괴벨스도 나치당의 선전부장이었던 괴벨스도 거리를 장악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지전을 하다가 거리전에 나와갖고 거리전을 장악하게 되면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게 나치의 이론이고 공산주의 이론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987년도 80년대를 살아온 저로서는 그때는 저도 안기부라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었고 저게 뭐하는 기관이냐고 반발이 많았는데 지금 쭉 34년간 기자를 하다 보니까 안기부도 대단한 역할을 했구나 하는 평가를 합니다. 국정원은 정치 사찰도 했지만 대공투쟁도 대단히 많이 했다. 국정원의 대공투쟁이 없었으면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가 흑자 경제로 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이러한 번영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그들이 1987년, 8년 노사분규 엄청 많았거든요. 그거를 막고 학생 시위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도 막아주면서 경제를 일으켜주는 기회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1990년에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됐을 때 그리고 북한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빠졌을 때 바로 안기부가 공세적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안기부에 있었던 해외 파트는 북방정책을 펼친 실질적인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하다가 이번에 물러난 김종인 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종휘 씨로 알고 있는데 김종휘 씨도 하셨습니다만은 김종인 씨가 더 많이 움직였죠. 그분들이 하면서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걸 합니다. 이 실질적인 임무를 대공투쟁에 앞장섰던 안기부 해외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나서 대북한 공작이 본격화됐을 때 안기부 대북공작팀이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죠. 제가 이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썼던 책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공작이라는 책입니다. 이 공작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온 책이 또 한 권이 있죠. 김당 씨가 쓴 공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후에 나온 거고 제 책 공작에도 흑금성 사건을 다뤘는데 흑금성 사건을 갖고 좋게 써준 게 김당 씨의 공작으로 보시면 되고 그 반대가 저희 공작이라고 보십니다. 김당 씨하고 저하고 서명숙 씨는 다 과거에 시사저널에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공작이 활발했을 때 찬물을 끼얹은 게 무엇이냐? 이 대북공작은 김영삼 정부 때 절정에 올랐어요.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가지고. 그 찬물을 끼얹은 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 하면서 더 이상 못하게 만들었죠. 다 죽어가던 북한이 소련과 동구권 붕괴로 살아난 거는 김영삼 시절 북한이 핵도 없이 위협을 가했을 때 김영삼 정부가 쫄아가지고 제네바 합의를 하도록 미북 간의 대화를 열어준 게 1차 기회.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갖고 6.15 선언을 해줌으로 해서 북한은 기사회생 할 기회를 잡았고 그 결과 지금 6차례 핵무기 실험을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역전을 잡은 거죠. 그리고 이 주사파들은 원래 정권에 들어오기가 어려웠는데 김영삼 정권이 젊은 피를 수혈을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수용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386 세대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 김태년 등 이런 쫙 다 차지하게 된 거죠. 우리는 안 보이기를 맞은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문화공작이 이제 이 386 세대들이 정권에 들으면서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중에 에너지가 중요한데 에너지의 핵심이 원자력인데 원자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전 반핵 양키고 미군 나가라는 것과 더불어 우리 핵도 못하게 하는 탈핵 운동이 일어났고 군 복무기간을 줄여라, 군 의문사를 조사해라 해서 막 군을 자꾸 막 두드러 패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제 아까 경찰은 남영동 분실에서 박정철 군을 고문치사한 사건도 있고 해서 경찰 대공을 보안으로 약화시키고 또 검찰 공안도 약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이 정권에 들어와서 국정원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김병기 법안이 만들어지고 또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확 약하게 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에 와서 절정에 이른 걸로 보입니다. 김영삼 정권부터 김대중, 노무현 거쳐서 온 것들이. 중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가 있지만 이분들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좌파들을 확실히 통제하지 못했어요. 자, 결국 뭐냐? 지금 재보선 선거에서 야당이 이겼지만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사상전이라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더욱 치열해집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자화자찬할 틈이 지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국회에서 정부는 당연히 지금 민주당 세력들, 386에 많은 세력들이 가 있고 국회에는 174석, 기타 유사정당 포함 180석 이상, 200석 가까이 3분의 2가 민주당 계열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109석인데 101석이 민주당입니다. 부산시 의회는 47석인데 41석이 민주당입니다. 부산시 의회하고 서울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6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시장이 당선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굉장히 시장이 이겨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 해방 직후에 찬탁 반탁 투쟁하고 비슷합니다. 찬탁 반탁 투쟁이 그 후에 제주 4.3 사건, 그 후에 여순 반란 사건, 그 후에 6.25 전쟁으로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찬탁 반탁. 반탁을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던 게 김구 선생이 이끌었던 임시정부, 임정세력, 그리고 이승만, 그리고 동아일보가 제일 앞장섰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였습니다. 그리고 신탁 통치를 해야 되는 찬탁에 나섰던 게 여운형이 이끌었던 인민공화국, 인공세력, 그 다음에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세력, 좌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몇 개의 언론들, 그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친탁 세력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데 반대했어요. 그런 것들이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으로 가면서 막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6.25 전쟁이 일어나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민군들이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 일대까지 포위하죠. 그때 우리 지역에서 의용군을 징발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섰죠. 그리고 그분 중에 상당수가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를 하다가 우리 군과 미군에 의해서 희생이 됩니다. 그때 뭐 의용군뿐만 아니라 순수 북한 출신 북한 군인도 희생이 됐죠. 근데 북한 군인들은 가족이 이북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의용군 출신들은 가족이 남한에 있잖아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의용군 출신 희생자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상검열에 걸리니까 공직의 제한을 받게 되죠. 그분들이 이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나중에 운동권 세력화되는 좌파가 되는, 대한민국의 좌파가 되는 그런 구도로 지금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지금까지 부닥치는 겁니다. 남남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남남 갈등을 푸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말을 아무리 돌리고 해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우리 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설광안을 놓고 이런 투쟁이 벌어지고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15년이 우리 사회는 부족했죠. 그런 세력들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다시 5년을 보내고 있는데 5년 아주 유리한 조건을 하다가 서울 부산시장에서 간신히 이제 하나의 교두보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설광안을 소재로 이제 거꾸로 치고 들어오는 중입니다. 문화전쟁에서 지면은 이 보수 세력한테 대한민국 지키겠다는 애국 세력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전쟁에서 지면 사상전 지고
그리고 동맹전, 외교전에도 집니다. 지금 모 학자분이 한미동맹이 아니라 한중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실제 전쟁에서도 지게 됩니다. 베트남식으로 공산 세력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 토머스 제퍼슨이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요, 거저 얻는 게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냥 피스가 아니라 블라디드 피스, 피 흘린 평화입니다. 지금도 전방에는 우리 군인들, 우리 사회에는 경찰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유지되는 거지, 그들이 싹 빠지고 룰도 없는 사회가 되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블라디드 피스란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조금 시야를 넓혀볼까요? 지금 남중국해에서 대만하고 중국 대립이 심각하고 또 미국하고 중국 대립이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데오도르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을 남중국해로 집어넣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중국의 랴오닝 항모가 있는 걸로 압니다.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같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와중에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공간이 나오는 거고, 그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 설광화 사건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중요한 싸움에서 지면은 내년인가요? 내년 대선, 지방선거, 또 그리고 2024년에 있는 또 총선, 어렵습니다.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하려면 사상전, 문화전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물러섰기 때문에 그 세계를 386들이 잡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386 만세가 열리는 겁니다. 같은 386으로 이 시대를 살아온 제가 지켜보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